존경어의 유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카자흐어, 몽골어, 한국어, 일본어 4개 민족의 언어를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안녕하십니까."에 해당하는 표현들을 써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 몽골어를 보면요. 몽골어는 그 "안녕하십니까." 센베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존칭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나 어른한테 다 이 똑같은 표현을 써도 돼요. 그런데 이 일본어의 그 오하요 고자이마스 할 때 이 고자이마스가 "뭐뭐 하십니까?"에 해당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카자흐어에서도 셀레메스비 해 가지고 스즈가 들어가면은 요게 그 "뭐뭐 하십니까?"에 해당하는 존칭어의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왜 몽골어만큼은 이런 존칭어의 표현이 없고 다른 민족의 언어에서는 이게 있을까요? 특히 한국어, 일본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존칭어가 복잡하지요. 옛날 조선시대 사극만 봐도 그 표현들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일본어도 보면은 그 표현이 그 존칭어를 보면요. 그 옛날 일본 사극 드라마 보면 못 알아들을 정도로 정말 그 다양한 그 존칭어가 존재합니다. 그 카자흐어에는 있기는 있는데 굉장히 단순해요. 한국말이나 일본어처럼 복잡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존재는 합니다. 그렇지만 몽골어에는 아예 없지요. 자,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먼저 그 우리나라 그 한단거기에 나오는 색족에 대한 그 민족이 나오죠. 뭐 황부인, 백부인, 적부인, 남부인 요런 식으로 해서 4색의 인종이 있었다고 하는데 요건 아실 테니까 제가 통과할게요. 자, 그런데 카자흐스탄에도 이와 유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파미르의 셋족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쪽에도 기록에 보면은 파미르의 삭족이 살았다고 하거든요. 전 동족이라고 보고 있는데 얘네들 그 기록을 보면 그 역사 교과서에 뭐라 나오느냐? 네, 번역해 놨는데 그 사크 왕국의 부족들은 각각의 신분 계급에 따라 다른 색깔의 옷을 입었는데 이러한 제도를 흰뼈 제도, 제가 그 한글로 흰뼈라고 썼는데 원래 이 나라 그 표현으로는 아크수액 GS 그래 가지고 그 하얀 뼈의 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의 골품 제도예요. 옛날 신라에 있었던. 그랬는데 그 귀족, 여기서의 귀족이라는 거는 그 무사 계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승려, 목동, 농민 계급으로 나뉘었으며 이들은 신분에 따라 각각 귀족은 적색, 승려 계급은 흰색, 목동은 청색, 농민은 황색의 옷을 입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 농민이라고 썼지만 사실 여기 원서에는요 농민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그 농민이기도 하지만 그 노예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목민들 사회에서는요 농사 짓는 사람은 노예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목민족보다 한 단계 아래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왜 그러느냐? 보십시오. 우리가 그 봉건제도라는 건요. 맨 밑에 그 농민이 오는 걸 얘기합니다. 물론 노비도 있죠. 노예가 있긴 있지만은 일단 그거를 제외한, 왜냐면 얘네들 노비는 인간 취급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일반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왕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서부터 단계별로 내려오는데 농노가, 그러니까 농민이 밑에 그 배열이 되는 이 시스템을 우리가 봉건제도라고 하죠. 그 동양과 서양의 봉건제도의 그 내부 구조를 보면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농경을 기반한다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차이점이 없죠. 대동소이하게 그 제도가 존재를 했는데 유목민 제도는요. 이 사회 구조의 시스템이 농민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유목민, 즉 그 뭐라 하죠? 유목을 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요. 일반 국민들을. 그래서 봉건 제도는요. 반드시 상하 계급이 생기고 절대 권력이 탄생합니다. 그 왜 그러느냐? 농민들은 밥을 어디서 그 얻습니까? 바로 땅에서 얻죠. 가을에 추수를 해서. 그래서 가을에 추수를 해서 곡식을 얻기 때문에요. 그 곡식을 추수할 때까지는 그 농민들이 어디를 못 갑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뭐 김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강력한 독재자가 그 지역에서 출현을 해도요. 뭐 불만을 할 수 있을지언정 어디 딴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목민들은 그 국민의 기반이 무엇입니까? 유목민족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폭군이 나타나게 되면요. 그 양떼를 끌고 딱 딴 데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유목민 사회에서는요. 독재를 한다는 거는 무진장 어려워요. 그래서 그 항상 그 유목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유목 국가가 100 년을 못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역사서를 보면. 그게 왜 그랬느냐? 유목 국가에서는요. 그 말 그대로 덕지 정치예요. 왕이 덕이 없으면요. 국민이 흩어져 버립니다. 왕이 덕이 있으면 순식간에 사람들이 집결되죠.
이게 바로 고대 유목민의 정치 시스템 제도에서 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농경 사회는요. 왕이 현명하건 폭군이건 상관없이 항상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고대 국가들이 유목민 제도를 버리고 농경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유목민의 통치 방식보다는 바로 봉건 제도가 자기들에게 유리했기 때문이죠.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어느 쪽 제도가 더 좋은 거라 생각됩니까? 봉건 제도입니까? 아니면 유목민족식 쿠리타이, 즉 화백 제도 같은 제도예요. 당연히 오른쪽이죠. 그런데 시대가 흐를수록 국민들은 점점 왼쪽으로 고릅니다. 왜?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노예 근성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고대의 그 파밀리에 있었던 그 스키타이들은 바로 이 계급에 따라서 적색, 백색, 청색, 황색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옛날 그 국사 교과서에도 나왔지만은 고구려 백제 신라는 고대 왕국으로 발전을 했지만 가야는 고대 왕국으로 발전하지 못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해서 뭔가 고대 왕국으로 가야 좋은 것처럼 묘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즉 사관은 다양한 것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렇게 고대 왕국의 이런 개념물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바로 왕조사관이에요. 자, 그럼 볼까요? 그 고대 왕국의 정의는 뭐냐면요. 장자계승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를 국교화하고 율령을 반포한다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그 뭐랄까 말이 건조한데 이걸 좀 제가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장자계승이라는 건요. 권력의 세습을 말하는 거고 불교, 국교라는 건 무엇이냐? 옛날 때 그 지배 계급은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종교 계급과 무사 계급. 그중에 종교 계급이 즉 종교 계급이 그 당시 불교니까 불교를 가진 종교 계급이 그 장자 계승을 종교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율령 반포는 뭡니까? 바로 무사 계급들이 그거를 법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 개를 다 합치면 뭡니까? 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 세습, 그다음에 중앙 집권 권력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왕국은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를 그거를 만들면은 고대 왕국, 못 만들면은 그 뭔가 좀 낙후한 샤먼 국가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원래는 그러면 그 이전 사회는 어땠느냐? 장자 계승이 아니라 그 천통 계승이라고 제가 일단 써 놨어요. 이거 왜냐 특별한 용어가 없어요. 이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왜 천통이라 썼느냐? 그러니까 혈통 계승을 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말하고 싶어 한 겁니다. 그 예전에는요. 그 1년 12 개월이니까 12 번의 제천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은 특정한 기운을 받은 사람들이 태어난다고 봤는데 그 왕이 태어나는 기운을 받는 해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온 국민들이 천제,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거죠. 거기에 참가한 다음에 밤에 뭐 합니까? 그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들 다 나눠 먹으면서 다 밤에 섹스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00명이 제사에 참가했다. 그건 1000명의 쌍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중에 뭐 수백 명의 커플은 임신을 하겠죠. 그러면은 10 개월 뒤에 그 아이들이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신성한 왕의 기운을 받아 태어났다 해 가지고 그 샤먼들이 집중적으로 제왕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왕 교육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인제 시험을 보죠. 그래서 그 시험을 봐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자가 왕이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된다는 거는 그 자기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뛰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뛰어난 자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걸 천통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 노비의 자식도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분 제도가 있었지만은 노비도 왕이 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티베트교의 달라이라마 제도 비스무리한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샤머니즘이었습니다. 왜 샤머니즘이었느냐? 이러한 천통을 계승해서 움직인다든가 이런 어떤 하늘의 원리를 이용한 통치 시스템을 그 해석하는 그 종교가 샤머니즘이었거든요. 이건 제가 나중에 요 시리즈가 끝나고 샤머니즘 시리즈를 만들 건데 그때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율령 반포에 해당하는 게 하늘의 법이라는 건데 뭐 이 하늘의 법이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그 뭐랄까 그 별자리의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그 별자리에 맞춰 태어난 각 인간은 그 자기가 그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태어난 거기에 맞게 신분과 직업이 정해지고 거기에 맞게 살게 된다는 일종의 운명론이에요.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샤먼 왕국과 고대 왕국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샤먼 왕국은 어떻게 돼 있느냐? 권력 분산에 많이 치중돼 있고
고대 왕국은 권력 집중에 많이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대 국가의 지도자들은 점차 고대 왕국 쪽으로 가는 걸 선호하게 되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그 유목민족들이 농사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저 왼쪽 위에 있는 거 카자흐스탄에서 발견된 건데 저거 춘천 중도 거기 유적지에도 이거 나오죠. 그리고 이제 국립박물관에도 제가 이게 똑같은 유물을 봤습니다. 있어요. 오른쪽 위에 있는 거 저 뭡니까? 맷돌이죠. 그리고 왼쪽 이거 석가래죠. 요 왼쪽 밑에 보면 소를 끌고서 이게 밭 가는 그림 나오죠. 농사 지었어요. 오른쪽에 보면은 집을 이렇게 지었죠. 유목민족이 맨날 그 천막 치고 다닌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목민족들이 천막을 치고 사는 건요, 굉장히 후대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왜 천막을 치게 됐느냐, 그렇게. 그 나무가 없으니까. 몽골촌에 나무 없지 않습니까? 나무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동한 지역에다 집을 그때그때 나무를 베어서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천막이 나온 거예요. 그건 환경의 문제 때문에 생긴 겁니다. 하지만 몽골처럼 위쪽에 부리아트족이 사는 지역은 타이가 산림지대거든요. 거기는 널린 게 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리아트족들은요, 유목 생활을 할 때 여름 목장과 겨울 목장에 각각 저렇게 나무집을 지어 놓고 이동을 해서 그 집에서 살았어요.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똑같죠? 그 몽골인들의 계로와 같은데 재질만 다르다예요. 그래서 이 북방계 민족과 남방계 민족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섞여서 오늘날 현대 한국어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잘 보시면요. 우리가 농사랑 관련된 단어들은요. 드라비다어와 매우 유사합니다. 드라비다어도 한국어와 같은 그리고 저기 북방계 민족과 같은 교차어예요. 주어, 목적어, 동사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수는 똑같습니다. 어수는 똑같은데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쓰는 단어들. 근데 이 단어들을 보면요. 한국어의 단어들. 그 한국어에서 농사랑 관련된 단어는요. 드라비드어랑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 유목생활 관련된 고기랑 관련된 거 있죠. 가축. 이런 이름들은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 북방계 언어랑 관련이 있어요. 특히 북방계 언어 중에도 카자흐어, 즉 투르크계 언어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몽골어도 있는데요. 몽골어랑 이 몽골어에서 동물을 얘기하는 이름과 그 한국어는요 많이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개, 사박 이거는 뭐 다르죠. 소는 스르 뭔가 한국말이랑 비슷하죠. 말, 아트 카자흐에서 아트라고도 하지만 말이라고도 합니다. 돼지는 동은지 이거 돼지 돈자입니다. 닭, 타우크예요. 뭔가 비슷하죠. 양은 코이인데 양과 코이가 왜 제가 같다고 해놨냐면은 이 이응의 기억화 현상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곰은 콘즉, 고니는 쿠, 송골매 숭까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한국 그 여러 유목 민족 중에 신라를 형성하는 이게 신라가 삼국통일하면서 현대 한국어의 그 기초가 만들어지니까 했던 사람들의 그 주류 계급들은 그 주류 그 민족들은 투르크계였던 것 같다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말 같은 게 아트인데 그리고 인제 말이라고도 하죠. 몽골에서도 말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가축의 일반 명사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말은 아돈이라고 하는데 아돈이랑 말은 또 달라요. 그리고 돼지 여기 동즈 뭔가 돼지 돈자랑 관계가 있지만 몽골에서는 그걸 가헤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오히려 몽골어의 어휘보다는 투르크의 어휘가 현재 한국의 가축의 동물의 이름과 가까운 걸로 봐서 그 한반도에 들어왔던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반도를 통일했던 그 신라죠. 이 형성했던 그 유목 민족들은 투르크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뜻하는 단어는 저기 헝가리까지 가면 아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옛날 때 그 전쟁과 평화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그 백인들이 보면 머리 그 남자들이 말 타는 남자들이 뭐 이렇게 기다란 모자를 쓰고 가슴에 이렇게 막 단추 많이 달린 거 입고 막 그 싸우는 사람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칼 들고 싸우는 사람들. 그 후사르 기병대라 그러는데 후사르 영어로는 후사르 그다음에 러시아에서는 구사르라고 부르는데 후스 또는 구스라는 게 바로 우즈 라고 해 가지고 헝가리 사람을 뜻합니다. 거기에 아르를 붙이는데 그 아르가 뭐냐면 사람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게 어느 지역에서는 아르, 어느 지역에서는 사르라 그래요. 아마 그래서 사르라는 거는 한국의 사람과 어원적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르는 어느 단어와 관계가 있느냐? 아이고, 이게 안 나오네. 카자거로 사람을 아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한국의 사람은 멀게는 하나의 어원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홍익인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제가 와서 봤을 때 느낀 게 뭐냐면요. 이 홍익인간을 제야단체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홍익인간을 얘기해서 막 한복을 입고서 막 쌀, 그다음에 야채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한대요. 이거 상당히 넌센스예요. 말이 안 맞습니다. 우리가 쌀을 먹는 거를 한민족의 고유 문화라고 얘기하면서 홍익인간을 얘기한다는 건요, 논리가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홍익인간이라는 건 널리 이렇게 한단다. 이거는 그 일종의 민주주의적 개념이거든요. 이게 그 고대식 민주주의라 보면 됩니다. 근데 이 고대식 민주주의도 지금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만민평등 이런 거 아니에요. 유목민 사회도 엄연히 계급 사회가 있었습니다. 뭐 존칭어가 없었다 해서 계급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노예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급은 존재하지만 그게 농경 지역보다는 덜 엄격했다는 거예요. 존재하긴 존재했지만은.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봉건 문화, 즉 농경 문화는요, 홍익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계급 사회인데요. 그것도 아주 철저한 계급 사회. 근데 어떻게 그게 홍익 인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말도 함부로 하지 말라 아닙니까? 나한테는 존경어를 써라. 나에게는 고개를 숙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홍익 인간입니까? 그건 사대주의지. 이 홍익 인간이라는 게 언제 나오는 겁니까? 옛날 고조선 역사에 나왔죠. 그때 당시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사회였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는 유목민 사회에 더 가까웠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유목민이라고 농사 안 짓는 거 아닙니다. 농사를 짓기는 짓지만 농사를 전담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전담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반농 반목 사회에서는 왕권이 강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독재를 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홍익 인간이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 부족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으면은 백성들이 모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을 막연한 환상으로 보기보다는 보다 유물이라든가 그 사회상을 반영해서 객관적으로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고대 홍익인간은요,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체계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자,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오른쪽 위에 이 연합뉴스에서 나온 그 유적에 대한 거죠. 30대 신라 귀족 여성과 남성 순장 무덤이라 그래요. 여러분, 순장이 뭐 하는 겁니까? 지배자가 죽었을 때 그 지배자 밑에 있던 그 노비들이나 이런 애들을 죽이는 거거든요. 죽여서 같이 묻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 한서에 보면은 그 고조선의 팔조법의 일부가 나오죠. 뭐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뭐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 노비로 삼는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뭐 그 재야사학자들은 이게 3 개가 아니라 8개 다 있다 해 가지고 이렇게 8개의 조항을 쓰는데, 뭐 어쨌든 간에 뭐 다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3 개밖에 없는 건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이 세 기록에서 동일하게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노비 뭡니까? 벌써 신분 계급이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노비. 그리고 그 노비는 뭐 했습니까? 나중에 죽을 때 이렇게 같이 죽어 가지고 생매장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홍익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노비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옛날 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홍익인간이란 개념은 현대의 그 미국으로부터 넘어온 서양식 민주주의 개념에다가 그냥 그 단어를 조합해서 그냥 상상을 해서 나온 산물입니다. 과거의 홍익인간이라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리스의 민주주의처럼 시민계급, 노비가 아닌 사람들 이상의 사람들이 그 쿠릴타르 원탁 회의를 통해서 뭐 초원 어디에서 어떤 부족이 유목을 할 것인가, 누가 그 천막을 칠 때 우물가에 가까이 뭐 천막을 칠 것인가, 뭐 이런 것 등등을 결정했을 때 그 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던 자유시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위에는 홍익인간 없습니다. 전쟁으로 잡혀온 노비한테는 홍익인간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인권이고 그런 거 없었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홍익인간의 개념은 고대의 그 홍익인간의 원래 개념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쌀을 주식으로 하는 채식 문화는 전혀 홍익인간 문화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안 맞아요. 그건 우리가 후대 조선시대 유교적 사기에 유교의 그 학문이 우리나라 전통 사상과 합쳐져 가지고 나온 산물이에요. 근데 고대로 가면 절대 그런 거 없었죠. 자, 그렇다면은 순장을 왜 했냐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그거죠. 왕이 죽었으니까 그 왕을 보필을 하기 위해서 한다. 말은 아름답죠. 근데
현실적인 목적은 뭐였습니까? 바로 노예의 숫자가, 물론 노예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노예 언제 썼는지 아십니까? 노예는요, 예전에 그 농사 짓는 데 썼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유목민족은 농사 짓는 걸 천대시한다고. 그러면 왜 농사를 안 지었을까요? 당연해요. 힘드니까. 농사 힘듭니다. 손도 많이 가고 여러 가지. 땅에 묶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냥 그 땅에서 계속 살아야 돼요. 왜?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 현대 사회에 사시는 젊은 분들 중에 그렇게 땅만 파고 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걸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재미로. 안빈낙도 그래 가지고. 재미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평생 해라 그러면은 절대 못할 겁니다. 저도 못 해요. 왜? 싫으니까. 힘들고. 왜 한 곳에만 삽니까?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 뭐라 그럴까? 유목민들이 여러 지역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 지역의 외국 여자랑 한번 연애도 해 보고 뭐 재밌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젊은 애들 유럽이나 이런 데 중앙아시아 여행 왜 갑니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 땐 무슨 정적이나 이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자유연애 했고 다 그랬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대 사회랑 매우 유사했었죠. 그런데 그런 자유를 맛본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라면 짓겠어요? 안 짓지? 거절하지? 근데 누군가 농사를 지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노예가 필요했던 거예요. 농사는 노예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노예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노예랑 일반 사람은 이미 계급이 평등하지 않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어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 계급이 쓰는 언어와 피지배 계급이 쓰는 언어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같다는 것 자체가 지배 계급한테는 수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쟤들이랑 똑같은 언어로 말을 섞고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유목민 사회도 존재했고 농경 사회도 존재했지만 농경 사회가 더 심했습니다. 왜? 엄격한 계급 제도가 생기니까. 근데 사실 아이러니한 거는 이 농경지대 봉건 제도도요. 유목민족들이 만든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거야. 자기네들이 편하려고 한 거거든요. 아예 애초에 저 북쪽 쌀 농사를 짓지 않는 지역에 사는 유목민족들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농사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유목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나 여건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뭐랄까 이미 양떼가 있어서 먹을 음식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리라든가 조라든가 귀리는 일종의 반찬 이런 거 정도로밖에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밀농사 망쳤다고 해서 굶어 죽거나 이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데서 굉장히 막 손을 많이 가게 하고 인력을 투입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해서 잘 되면 대박, 안 돼도 그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농사에 엄청나게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죠. 근데 농사를 주로 하는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신경 많이 써야죠. 농사를 망치는 순간 자기네들은 다 굶어 죽으니까. 그리고 농사를 망치는 순간 왕이 열받죠. 왜? 세금을 못 걷어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동집약적으로 합니다. 농토에서 많은 곡식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뭐랄까 인력을 확보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새끼를 많이 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옛날 때 농사 짓던 사람들은요. 인간 취급을 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토지 면적당 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사람을 많이 필요하게, 그러니까 항상 농경지대는 인구가 증가하잖아요. 왜 농경지대의 인구가 증가했느냐? 노예가 많이 필요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 갖고 인구는 무조건 늘어나.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쌀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쌀을 많이 줄까요? 안 줍니다. 많은 쌀은 지배계급이 가져가고 쪼끔의 남은 쌀만 엄청나게 생산하느라 동원됐던 많은 노예죠. 저는 농민을 거의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청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줘서 굉장히 빈곤한 삶을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 갖고 상하 계급을 만들어 놓고 지배 계급을 유지했던 게 바로 봉건 사회입니다. 농경 봉건 사회예요. 그래서 농건 봉건 사회를 지배했던 지배 계급도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족의 초원에서는 인간 평등 이런 거 얘기하고 멋있게 살다가 농경지대로 들어오는 순간 바로 괴물로 변해 버립니다. 왜냐? 강력한 기마 집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싸우면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농경민족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농경지대를 기반으로 해서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고 나면 뭐 합니까?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유목민족이 중원에 가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리고 배은망덕하게도 이 농경지대에서 나라를 세운 그 유목의 국가는 다시 초원지대를 쳐들어가는 이런 아이러니가 늘 발생했어요. 그 왜 그랬느냐? 두려우니까. 자신들이 그 농경민족을 지배하면서 노예로 부리면서 굉장히 풍요롭게 살았는데, 자신들의 풍요로움을 그 질투를 해서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쳐들어오면 자기네들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전에 그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 고대사에서 보면은 그 중원의 그 역사는 한족의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북방민족의 역사입니다. 근데 북방민족이 중원에 들어가서 강력한 그 농경 중심의 황제 국가를 건설하면요, 반드시 주변의 유목민족 국가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그 수나라도 그렇고 당나라도 그렇고 그 중원 지방을 다 통일해서 그 농경 지역의 농민들을 자기네들의 통치 기반 시스템으로 완전히 확보를 시켜 놓게 되면요, 반드시 북벌을 가야. 왜냐? 북방 민족만 제거가 된다면은 자기네들은 평생 이 호의호식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그 중원 지역에서 일어났었던 2500 년의 역사예요. 늘 그래 왔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중국의 공산당 시스템도 그거랑 똑같은 거죠. 자기네들이 그 지금 중국 공산당들 중에 그 간부들 보면은 한족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공무원도 아니고 시진핑조차도 한족이 아니고 다 아니에요. 근데 강력하게 그 통치 기반을 확립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북방 민족 국가들을 건드리기 시작하죠. 왜냐? 그러지 않으면 자신들의 통치 기반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내부의 갈등을 바깥으로 폭발시킨다. 이게 늘 있어 왔던. 그러니까 이게 이 농경 국가가 되면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국민도 힘들고 그다음에 그 지배자들도 힘든 겁니다. 왜? 맨날 이러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언어라는 게 존칭어가 생기는 거는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닌 겁니다. 바로 이러한 농경에 의한 상하 계급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그러면 지금의 중국은 다 단어가 똑같은데 왜 그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거랑 지금 다른 경우죠. 왜 그렇습니까? 중국의 어떻게 보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중국 한족의 역사의 시작은요, 문화혁명 때부터예요. 문화혁명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전에 북방 민족이 만들었던 모든 문화들을 다 불살라 버리고 말살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공산당 중심의 국가가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역사가 불과 50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언어의 분화가 이렇게 복잡하게 일어나진 않죠. 바로 그 농민들, 그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중심으로 했고 거기서 왕이 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존칭어라든가 이런 존경어가 발달을 못했죠. 시간적으로도 짧고, 그리고 그 지역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원래 프롤레타리아 독재론, 무상계급의 그 통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하지만 모르죠. 중국 공산당이 또 이렇게 뭐 몇천 년 간다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다른 언어가 생길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생활에서는 이미 특혜라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과거 봉건 시대랑 똑같아졌어요. 자, 그래서 요걸로 해서 3 부를 마치고 4 부서부터는요, 본격적으로 그 4 개국 언어의 그 조사라든가 단어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만들어 봤더니요, 너무 어려워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 차라리 칠판에 쓰면서 하면 더 쉬울 텐데. 그래서 많이 하지는 못하고요, 제가 몇 개만 예를 들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 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